제가 보호자 대신 낼 테니까 치료 좀 해주세요. 창구 앞에서 낡은 점퍼를 입은 청년이 구겨진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한쪽에선 할머니가 피 묻은 손을 움켜쥔 채 떨고 있었어요. 누더기처럼 해진 옷, 맨발에 걸친 슬리퍼.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간호사가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청년의 행색을 보면 누구라도 물었을 거예요. 젖은 운동화, 굳은 살 박힌 손.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죠. 하지만 청년은 구겨진 지폐를 꺼내 창구에 올렸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였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름이 뭐예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청년은 어색하게 웃으며 뒤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요. 도대체 그 할머니는 누구였던 걸까요? 그리고 청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반가울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청년의 선택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12월의 서울은 매서운 바람과 함께 잿빛 하늘을 달고 있었어요. 강도현 25,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홀로 세상에 내던져진 청년이죠. 낮에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배달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부모 없이 기댈 곳 없이 그렇게 7년을 버텨왔어요. 그날 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세웠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죠. 차가운 빗줄기가 헬멧 위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점퍼 안쪽까지 스며든 한기에 몸이 절로 움츠러들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작은 병원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응급실 처마 밑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죠. 하지만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해진 옷을 걸친 할머니가 떨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연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손이 문제였죠. 왼손이 피범벅이었습니다. 어딘가에 긁히거나 찢어진 듯 상처가 깊어 보였어요. 손손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어요. 어딘가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았죠. 도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할머니의 팔을 부축해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행색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죠. 누더기처럼 낡은 외투, 맨발에 걸친 슬리퍼, 노숙자임이 분명해 보였어요. 저기요, 이 할머니 손 좀 봐주세요. 도연이 접수 창구에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시선이었어요. 보호자 되세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봤는데요. 신원 확인이 안 되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간호사의 말투가 딱딱했어요. 도연은 속이 답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손을 움켜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그냥 이대로 두라는 건가요? 손에서 피가 나는데. 규정상 그렇습니다. 창구 너머로 시선이 할머니를 훑었어요. 노숙자라는 걸 알아차린 눈빛이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어요. 주머니 속 지갑을 만졌습니다.
안에는 이번 달 생활비로 남겨둔 돈이 들어 있었죠. 고시원 월세와 공과금을 내면 남는 게 거의 없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가 낼게요. 네. 병원비요. 제가 보호자 대신 낼 테니까 치료 좀 해주세요.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럴 만도 했어요. 도연의 행색도 그리 여유로워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젖은 점퍼, 낡은 운동화, 굳은 살 박힌 손. 누가 봐도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도연은 구겨진 5만 원권 몇 장을 창구에 올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 달을 버틸 돈이었죠. 하지만 그는 표정을 감췄습니다. 치료가 시작됐어요. 의사가 할머니의 상처를 소독하고 꿰매는 동안 도연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피곤이 밀려왔지만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혼자 남겨지는 게 마음에 걸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치료를 마친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도연이 얼른 일어나 부축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물기가 번졌어요. 그녀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따뜻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러다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뒤돌아섰어요. 할머니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도연은 이미 응급실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다시 얼굴을 때렸어요. 차갑고 시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별것 아닌 일이라고 스스로 되뇌었어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그는 젖은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도연의 뒷모습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다만 응급실 한쪽에 설치된 CCTV만이 그 장면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흐릿한 눈동자 속에 청년의 얼굴이 남았어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착한 아이, 참 착한 아이야.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고시원 방은 2평 남짓이었어요. 침대 하나 놓으면 발 디딜 틈도 없는 공간이죠. 천장에서 물이 새는지 구석에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도연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어요. 어젯밤 비를 맞은 탓인지 목이 칼칼했죠. 하지만 쉴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공사장에 나가야 했으니까요. 도연은 낡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25이라기엔 눈가에 그늘이 짙었죠. 어릴 때부터 고생한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어요. 그의 손을 보면 더 확실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갈라진 손등. 25 청년의 손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칠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그 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생긴 흔적이었으니까요. 세수를 마치고 점퍼를 걸쳤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멈칫했습니다. 지갑이 텅 비어 있었죠. 어젯밤 병원비로 거의 다 썼으니까요. 남은 건 10,000원짜리 한 장뿐이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월세가 밀리면 고시원에서도 쫓겨날 텐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혼잣말을 내뱉고 방문을 열었어요. 공사장까지는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도연은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색빛 도시가 스쳐 지나갔죠.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도연은 문득 과거를 떠올렸어요. 12살 겨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교통사고 때문이었어요. 새벽에 출근하시던 아버지 차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졌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도연은 학교에 가기 위해 집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어머니가 해준 계란말이 맛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경찰이 찾아왔을 때 도연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죠.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죠. 눈물은 한참 뒤에야 터졌습니다. 큰아버지 집에 맡겨진 첫날 밤이었어요. 낯선 방에 혼자 누워 있는데 그제야 부모님이 없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죠. 큰아버지 강민수는 처음부터 도연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걸 우리가 키워야 하나. 우리도 애새 키우는데 여유가 없어요. 큰어머니의 말투는 노골적이었어요. 밥상머리에서도 도연은 항상 맨 끝자리였죠. 반찬은 늘 사촌들보다 적었고 눈치 보며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도연은 참았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건 큰아버지 탓이 아니니까요.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철이 일찍 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버틸 수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큰아버지의 본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연이 16되던 해 우연히 서류를 봤어요. 부모님이 남긴 보험금과 작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큰아버지가 모두 자기 명의로 돌려놓았더군요. 도연의 도장을 몰래 판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큰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큰아버지, 부모님이 남기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큰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건 싸대기였어요.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없어. 네 부모가 남긴 건 빚밖에 없었다고.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16 도연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증거도 돈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믿을 건 자기 자신뿐이라는 걸요. 18 생일이 지나자마자 도연은 집을 나왔습니다. 큰아버지는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됐다는 표정이었죠. 도연은 비닐봉지 하나에 옷까지만 챙겨서 나왔습니다. 주머니에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30만 원이 전부였어요. 첫 번째 고시원은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월세 25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창문도 없고 습기가 차서 벽에 곰팡이가 피었죠.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잘 수 있는 곳이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새벽엔 신문 배달, 낮엔 공사장, 밤엔 배달 대행. 쉬는 날 없이 일했어요. 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지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굶으니까요. 버스가 공사장 앞에 멈췄습니다. 도연은 생각을 털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공사장 일은 고됐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고함 소리에 시달렸어요.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죠. 그래도 도연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현장 한쪽에서 6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다른 인부들은 못 본 척했죠. 도연이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들게요. 아이고, 고마워. 노인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아들뻘 되는 청년이 도와주니 미안한 기색이었죠.
도연은 웃으며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자네 같은 젊은이가 요즘 드물어. 노인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괜히 쑥스러웠어요. 왜 그런 걸까요? 도연은 힘든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인지 몰라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시절, 누군가 손을 내밀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마음을 알기에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된 거였죠. 저녁 8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며 도시를 누볐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익숙한 감각이었죠. 11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배달을 마쳤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편의점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갑을 열다가 멈칫했어요. 10,000원밖에 없었죠. 커피 한 잔에 2,000원. 아까워서 발길을 돌리려는데 편의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알바생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손님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언성을 높이고 있었죠. 카드가 안 긁히면 네가 어떻게든 해야지. 내가 왜 못 사? 기계 문제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알바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도연은 가만히 보다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도연이 말을 걸었어요. 중년 남자가 고개를 돌렸죠. 뭐야, 넌.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얼마예요? 알바생이 놀란 눈으로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3,200원인데요. 도연은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 내밀었어요. 중년 남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건을 들고 나갔죠. 알바생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힘내세요. 도연은 거스름돈을 받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손에 남은 건 1,800원. 커피는 포기해야겠네. 속으로 웃으며 고시원을 향해 걸었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피곤이 쏟아졌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어젯밤 할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잘 계시려나.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모레도 글피도 끝이 보이지 않는 하루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도연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그 막연한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일상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공사장에 가고 밤에는 배달을 뛰었죠.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월세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오후 배달이 일찍 끝난 날이었어요. 고시원으로 돌아오니 관리인 아저씨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야, 도연아. 너 등기 왔어. 등기요? 저한테요? 도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등기 우편을 받을 일이 없었거든요. 발신인 주소를 보니 서울 강남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는 동네였죠. 방에 들어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검은색 카드 한 장과 짧은 메모지. 카드에는 금색 글씨로 VIP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의심했어요. 메모지에는 단 2줄만 적혀 있었죠. 감사드립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서명도 없고 보낸 사람 이름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연은 카드를 이리저리 뒤집어 봤어요.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인가. 하지만 등기우편으로 이런 걸 보낼 리가 없었죠. 도연은 카드를 서랍에 넣고 잊기로 했습니다. 이틀 뒤
도연은 배달 일을 마치고 고시원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어요. 이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차였죠. 도연은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강도연 씨 맞으시죠? 누군가 차에서 내렸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 정장에 단정한 머리, 차가운 인상이었지만 예의 바른 태도였어요. 도연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는 태성그룹 비서실장 한정우라고 합니다. 태성그룹. 그 이름은 도연도 알았어요.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대기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곳에서 왜 자신을 찾아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시죠?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저를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재벌 회장이 왜 자신 같은 사람을 만나려 한단 말인가요? 한정우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분 기억하시나요? 사진 속에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만났던 그 노숙자 할머니.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왜요? 이분이 저희 회장님의 어머님이십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이수님 여사님, 태성그룹 창업주의 부인이시자 현 회장님의 모친이십니다. 도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가 재벌가 사람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그날 밤 댁을 나오셨습니다. 가족들이 밤새 찾아다녔죠. 다행히 병원에서 신원이 확인되어 모시고 왔습니다. 한정우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응급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강도연 씨께서 치료비를 내주신 걸 봤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도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할머니가 안쓰러워서 도운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재벌가 회장의 어머니였다니요. 현실 같지 않았어요. 가시겠습니까? 한정우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망설였어요. 가야 할 이유도 안 가야 할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죠. 하지만 거절하기도 이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강남 한복판의 거대한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유리로 된 외벽이 하늘 높이 뻗어 있었어요. 도연은 차에서 내리며 주눅이 들었습니다. 낡은 점퍼와 더러워진 운동화가 유난히 초라하게 느껴졌죠. 로비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정장 차림의 직원들 사이에서 도연은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한정우가 앞장서자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복도 끝에 커다란 문이 있었죠. 한정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강도연 씨 모셔왔습니다. 방 안은 도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예순이 넘어 보이는 나이였어요.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머리, 고든 자세, 권위가 느껴지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자네가 강도연 군인가? 네, 그렇습니다. 도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상황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으니까요. 이재훈이라네. 앉게.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죠. 어머니를 도와줬다고 들었네. 아, 그건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할머니가 안쓰러워서요. 별거 아니라니.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자네도 형편이 넉넉지 않다고 들었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털어서 모르는 노인 병원비를 냈어. 그게 어떻게 별거 아닌가.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 그날 밤 갑자기 집을 나가셨지. 가족들이 밤새 찾아 헤맸어. 만약 자네가 아니었다면.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손에 상처가 깊었어. 추운 밤에 혼자 거리를 헤매셨을 거야. 자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보답을 하고 싶네.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돈이든 일자리든 뭐든 말해보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라고? 보답 같은 거 안 받으려고요. 그냥 할머니 편찮으신 거 보고 도운 건데 그걸로 뭘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회장의 얼굴에 의아한 빛이 스쳤어요.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나? 네. 할머니가 괜찮으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도연은 진심이었습니다. 물론 돈이 필요했어요. 당장 월세도 걱정이었죠. 하지만 그 상황을 이용해서 뭔가를 받는 건 옳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도연을 바라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네. 오늘은 그냥 가게.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부탁이요? 어머니가 자네를 다시 보고 싶어 하셔. 시간이 되면 한번 들러주게. 그것만 부탁하네. 도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재벌가와 엮이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비 오는 밤 떨리는 손으로 고마워하던 그 눈빛이요. 알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빌딩을 나올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차로 바래다 주겠다고 했지만 도연은 거절했어요. 혼자 걷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지하철역까지 걸으며 생각했어요. 그 할머니가 재벌가 사람이었다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질 건 없었어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일하러 가야 했죠. 도연은 고개를 털었습니다. 원래대로 살면 돼. 혼잣말을 하며 지하철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가 몰랐던 건 회장이 이미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청년에 대해 더 알아보게. 가족관계, 과거, 지금 처한 상황까지 전부 다. 한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일했어요. 새벽엔 공사장, 밤엔 배달. 재벌가와의 만남은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죠.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배달 대행 사무실이었습니다. 서너 명의 기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도연보다 서너 살 많은 선배 박준호가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었죠. 준호는 도연이 들어오자 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이, 도연이 왔네.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비꼬는 느낌이었죠. 네, 선배. 오늘 배차 어떻게 되나요? 배차? 야, 너 요즘 바쁘지 않아? 재벌이랑 놀러 다닌다며? 도연은 멈칫했습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됐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 몰라. 지난주에 강남에서 검은색 세단 타고 다니는 거 봤다는 사람 있던데. 다른 기사들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한정우가 태워다 준 차를 누군가 본 모양이었죠. 그건 오해예요. 그냥 잠깐. 잠깐? 야, 너 그 VIP 카드 뭐냐?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갑에서 봤거든. 금색 글씨로 VIP라고 써 있던데.
며칠 전 편의점에서 지갑을 꺼낼 때 카드가 잠깐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도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건 제가 설명하기 좀 복잡한데요. 복잡하긴. 뭐,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야? 아니면 무슨 사기라도 치는 거야?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진실을 말해봤자 믿지 않을 게 뻔했어요. 재벌가 할머니를 도와줘서 받은 거라고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볼 테니까요. 아무튼 잘 됐네. 앞으로 좋은 데서 일하면 되겠다. 준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른 기사들도 수군거렸어요. 도연은 아무 대꾸 없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더 억울한 건 해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였죠. 차가운 바람이 볼을 때렸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골목 입구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순간 발걸음을 멈췄어요. 큰아버지 강민수였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 배가 나오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예전보다 더 찌들어 보였어요. 옆에는 큰어머니도 함께 있었습니다. 도연아? 큰아버지가 반갑다는 듯 다가왔어요. 도연은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왜 오셨어요? 왜 오긴? 조카 얼굴 좀 보러 왔지. 도연은 알았어요. 저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올 리 없다는 걸요. 볼 일 없으니까 가세요. 야, 그렇게 쌀쌀맞게 굴지 마라. 그래도 피부치인데. 피부치.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16살 때 뺨을 때리던 손이 떠올랐어요. 부모님 유산을 빼돌리던 그 얼굴이요. 할 말 있으면 빨리 하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큰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요즘 잘 됐다며? 재벌집이랑 연이 닿았다고? 역시나 그거였죠. 소문이 어디까지 퍼진 건지 모르겠지만 큰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태성그룹 회장 만났다며. 검은 차 타고 다니고. 큰아버지의 눈이 번들거렸어요. 욕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있잖아, 도연아. 우리도 요즘 좀 어려워. 가게가 안 돼서. 큰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줘라. 우리도 너 어릴 때 키워줬잖아. 밥 먹이고 재워주고. 도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죠. 키워줬다고요? 구박하고 눈치 주고 찬밥 먹이더니요? 야, 그때 우리도 힘들었어. 애가 갑자기 생겼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부모님이 남긴 거. 그건 어디 갔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아왔던 말이 터져 나왔어요. 보험금이랑 아파트. 큰아버지가 다 가져갔잖아요. 제 도장 몰래 파서. 큰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큰어머니가 황급히 말을 막았어요. 무슨 소리야? 그건 빚 갚는데 다 쓴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돈 받으러 온 거면 헛수고예요. 저도 당장 월세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줄 돈 없어요. 야, 이 자식이. 큰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손을 들어 올릴 듯한 기세였죠.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도연은 큰아버지를 지나쳐 고시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등 뒤로 욕설이 들렸지만 귀를 닫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침대에 주저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었죠.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태성그룹 회장실이었어요. 한정우가 보고서를 들고 회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도연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재훈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보게. 강도연 25살, 12살 때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이후 친척집에 맡겨졌다가 18배 독립했죠. 현재 일용직과 배달 일을 병행하며 고시원에서 생활 중입니다. 가족은 친척으로 큰아버지 강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우가 잠시 말을 끊었어요. 회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강도연의 부모가 사망 당시 남긴 유산이 있었어요. 생명보험금과 작은 아파트 한 채였죠. 그게 어떻게 됐나? 모두 큰아버지 강민수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당시 강도연은 미성년자였고 강민수가 후견인 자격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우가 숫자를 읊었어요. 보험금 3억 원, 아파트 시세 약 2억 원, 합쳐서 5억 원 상당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린 조카 유산을 빼돌렸다는 건가? 정황상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시효가 지난 부분도 있어서 복잡하지만 도의적으로는 명백한 횡령이죠.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점퍼, 굳은 살 박힌 손, 그 많은 돈을 털어 모르는 노인을 도와준 그 착한 눈빛. 그런 청년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온 거였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강도연의 어머니 쪽 가족관계를 추적하려 했는데 이상하게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 박서영 씨의 과거 이력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죠. 계속 조사해보게. 알겠습니다. 한정우가 나간 뒤 회장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박서영. 어딘가 걸리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었죠. 며칠 뒤 도연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정우였습니다. 회장님, 어머니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 되시면 댁으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재벌가와 더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배의 오해, 큰아버지의 방문. 그 일들 때문에 마음이 지쳐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알겠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내일 오후 2시에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서울 외곽의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과 넓은 정원. 영화에서나 보던 풍경이었어요. 도연은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순임 여사가 앉아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봤던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고 흰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린 모습이었죠.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어요. 할머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순임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여사의 눈이 천천히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더니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구나. 네, 할머니. 그날 밤에 뵀었죠.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여사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때 한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청년이에요. 어머님을 도왔다는? 회장의 부인 박미정이었어요. 50대 후반의 여자였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도연을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했어요. 감사는 드려요. 하지만 앞으로는 굳이 찾아오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도연은 당황했어요.
미정아. 순임 여사가 며느리를 나무랐습니다. 이 아이한테 왜 그러니?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겠어. 고마운 사람이야. 미정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역시 안 오는 게 나았나 싶었죠.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다음에 또 올게요, 할머니. 오늘은 일이 있어서요. 저택을 나오는데 한정우가 불렀어요. 잠깐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회장님께서 따로 뵙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의 서재는 조용했습니다. 이재훈 회장이 창가에 서서 도연을 맞았어요. 앉게. 도연이 자리에 앉자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실례를 했다면 사과하겠네. 원래 경계심이 많은 사람이야. 아니요,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하지. 자네에 대해 조사를 좀 했네. 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조사요? 미안하게 됐네. 하지만 어머니를 도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 회장이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네 큰아버지가 부모 유산을 가져간 거 알고 있었나?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5억 원 상당이더군. 보험금과 아파트. 그렇군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처음 들었어요. 왜 가만히 있었나? 증거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16살이었어요. 회장은 한동안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힘들었겠군.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무도 해준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힘들었냐고 고생했냐고 그런 말 한번 들어본 적 없었죠. 괜찮습니다. 지난 일이에요. 도연은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죠. 회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자네한테 제안이 있네. 거절해도 괜찮아. 제안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정식 직원으로. 자네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는 건 안타깝네. 도연은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저는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요. 배우면 되지. 사람은 마음이 먼저야. 자네는 마음이 바른 사람이야. 도연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좋은 기회였어요. 하지만 뭔가 꺼림칙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게. 천천히 생각해 보게.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저 아픈 할머니를 도왔을 뿐인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회장의 제안을 계속 고민했어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죠. 지금처럼 하루하루 버티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뭔가 찜찜했어요. 공짜로 얻는 건 없다는 걸 도연은 알았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배달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도연을 불렀어요. 강도연 씨죠? 돌아보니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날카로운 눈빛. 도연은 본능적으로 긴장했어요. 누구세요?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한 발 물러섰어요. 무슨 일인데요? 태성그룹 회장 댁에 드나든다면서요? 무슨 관계예요? 말투가 신문하듯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게 왜요?
당신들이 누군데? 우리는 박미정 여사님 쪽 사람입니다. 회장 부인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도연은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사님이 뭘 알고 싶으신 건데요? 솔직히 말해요. 목적이 뭐예요? 노인네 하나 도와줬다고 재벌가에 들락거리는 거 수상하잖아요. 수상하다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아파 보여서 도운 거예요. 그게 다예요. 다른 목적 같은 거 없어요. 그럼 왜 회장님 제안을 거절 안 해요? 일자리 준다는데 고민하고 있다면서. 도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순순히 물러나면 좋게 끝나요. 남자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안에 돈이 들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거 받고 조용히 사라져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에요. 도연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필요 없어요. 뭐? 돈 필요 없다고요. 저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도연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등 뒤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후회할 거예요. 도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방에 들어가자마자 벽에 등을 기댔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냥 아픈 할머니를 도왔을 뿐인데요. 그게 그렇게 의심받을 일인가요?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재벌가와의 인연을 끊기로요. 회장의 제안도 거절하고 할머니 댁에도 더 이상 가지 않기로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한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비서실장님, 강도연입니다. 네, 강도연 씨. 무슨 일이시죠? 회장님 제안 거절하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찾아뵙지 않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한정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허전했어요. 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날 저녁 또 다른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버지 강민수였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사촌형 강준혁이 함께 있었습니다. 도연아? 큰아버지의 말투가 달라져 있었어요. 지난번처럼 부드러운 척하지 않았습니다. 또 왜 오셨어요? 야, 말 좀 하자. 우리 사이에 왜 이러냐? 할 말 없어요. 가세요. 도연이 돌아서려는데 사촌형이 팔을 잡았어요. 어디 가냐?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나요. 너 요즘 재벌집 기웃거린다며? 거기서 뭐 좀 받았으면 나눠야지. 준혁의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도연은 팔을 뿌리쳤어요. 받은 거 없어요. 저도 당장 밥 먹고 살기 바빠요. 거짓말하지 마. VIP 카드 들고 다닌다면서. 소문이 여기까지 퍼진 모양이었어요.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뭐라도 있겠지. 내놔. 준혁이 한 발 다가왔어요. 위협하는 자세였습니다.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없다니까요. 야, 너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자랐잖아. 은혜를 알아야지. 큰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혜요?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구박하고 찬밥 먹이고 부모님 유산까지 빼돌린 게 은혜예요? 뭐, 이 자식이. 큰아버지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도연은 피하지 않았어요. 뺨을 맞을 각오를 했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고시원 관리인 아저씨였습니다. 큰아버지는 손을 내렸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에 소란 피우면 안 돼요. 가세요. 관리인의 단호한 말에 큰아버지는 물러섰습니다. 가면서 도연을 노려봤어요. 두고 보자. 그 말을 남기고 두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섭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쳤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도연은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강도연 씨? 한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긴급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접니다. 지금 어디세요? 배달 끝나고 가는 길인데요. 무슨 일이에요? 여사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네, 할머니가요? 1시간 전에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요.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이십니다.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재벌가와 인연을 끊기로 했잖아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했죠. 하지만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그 떨리는 목소리, 흐릿한 눈빛.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가겠습니다. 도연은 오토바이를 돌렸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응급실 앞에 이재훈 회장과 박미정이 서 있었어요. 미정은 도연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온 거예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 군, 회장이 다가왔어요.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와줘서 고맙네. 할머니는 어떠세요? 검사 중이야.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요. 당신이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여보. 회장이 부인을 말렸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를 걱정해서 온 거야. 걱정? 무슨 속셈인지 모르잖아요.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도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밖에서 기다릴게요. 도연은 응급실 밖 복도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의자에 앉아 벽에 기댔어요. 피곤이 밀려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할머니가 괜찮으시길 빌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어요. 도연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감겼다 떠지기를 반복했죠. 그때 문이 열리고 한정우가 나왔어요. 강도연 씨, 아직 계셨군요. 할머니는요? 일단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의식도 돌아오셨어요.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여사님께서 강도연 씨를 찾으세요. 저를요? 네. 꼭 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미정의 싸늘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원하신다면 가고 싶었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수님 여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하지만 도연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왔구나.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연이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여사의 손이 차갑고 마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또 와줬구나. 당연하죠. 할머니가 아프시다는데 어떻게 안 와요? 여사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어요. 착한 아이, 참 착한 아이야. 도연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곁에 있어드리고 싶었죠. 한쪽에서 미정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동이틀 무렵이었습니다. 도연은 병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할머니 손을 잡은 채로요.
이재훈 회장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낡은 점퍼를 입은 청년이 불편한 자세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죠. 밤새 곁을 지킨 게 분명했어요. 회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 미정도 그 모습을 봤어요. 말없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도연이 눈을 떴어요.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괜찮네. 고생했어.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밤새 여기 있었나? 네, 그냥 혼자 두고 가기가 그래서요.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순임 여사는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도연은 틈날 때마다 병원을 찾았어요. 배달을 마치고 공사장 일을 끝내고 밤늦게라도 들렀죠.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30분, 길어야 1시간 정도였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도연이 올 때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또 왔구나. 네, 할머니. 오늘 좀 어떠세요? 내가 오니까 좋아. 얼굴 보면 힘이 나. 여사의 손이 도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처음에는 차갑기만 하던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손을 놓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죠. 미정은 여전히 도연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대놓고 내쫓지는 않았어요. 병실 한쪽에서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죠. 도연이 밤새 할머니 곁을 지킨 그날 이후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도연이 올 때마다 잠시 인사를 나눴어요. 고맙네. 바쁠 텐데 이렇게 와줘서. 아니에요. 할머니가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도연의 대답은 늘 담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회장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청년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머릿속에는 계속 한 가지 의문이 맴돌았어요. 박서영. 도연의 어머니 이름이었죠. 어딘가 걸리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여사가 퇴원하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회장이 도연에게 말했어요. 도연 군, 잠깐 시간 되나? 네, 괜찮습니다. 퇴원하면 집에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네. 어머니도 원하시고. 도연은 망설였어요. 재벌가 저택에 다시 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지난번 미정에게 받은 차가운 대우가 떠올랐죠. 하지만 할머니가 원하신다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알겠습니다. 저택에 도착하니 점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넓은 식탁에 회장, 미정, 순임 여사, 그리고 도연이 앉았어요.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도연은 숟가락을 들기가 망설여졌죠. 주변을 둘러보니 식기 하나하나가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편하게 먹게. 회장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식사를 시작했어요. 음식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긴장한 탓이었죠. 식사 중간에 회장이 물었어요. 도연 군, 부모님 얘기를 들어도 될까?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모님이요? 전에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12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네. 어떤 분들이셨나?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부모님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성실하고 묵묵한 분이셨죠. 어머니는 집에서 가사를 돌보셨고요. 항상 웃으시던 분이셨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박서영이라고 했지? 네, 맞아요. 회장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도연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었죠. 어머니 사진 같은 건 없나? 사진이요? 도연은 의아했습니다. 왜 갑자기 어머니 사진을 묻는 걸까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있으면 보여줄 수 있나? 궁금해서 그러네. 지갑에 하나 있긴 한데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 안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닳고 색이 바랜 사진이었죠. 도연이 가진 어머니의 유일한 흔적이었어요. 이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거라고 들었어요. 도연이 사진을 건넸습니다. 회장이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숨이 멎은 것 같았어요.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회장님? 왜 그러세요? 도연이 물었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얼어붙어 있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단발머리에 온화한 미소, 눈매가 부드럽고 볼에 보조개가 살짝 패인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얼굴을 알았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찾아 헤맸던 얼굴, 꿈에서도 수없이 보았던 얼굴이었죠.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던 여동생의 얼굴이요. 서영아. 회장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네. 도연이 되물었습니다. 회장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죠. 이 사람이 내 어머니라고? 네, 맞아요. 왜요? 아시는 분이세요? 회장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사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회장은 한참 동안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인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 남편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다가왔어요.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이 사람은 내 동생이야. 네.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동생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돼요. 서영이. 내 여동생 이서영이야. 틀림없어.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연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었죠. 잠깐만요. 그게 무슨... 내 어머니 이름이 박서영이라고 했지. 하지만 원래 이름은 이서영이었어. 우리 집안의 막내딸이었지. 회장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서영이는 35년 전에 집을 나갔어. 집안에서 정해준 혼처를 거부하고 가난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지.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의자를 선언했고 서영이는 그날 밤 집을 나갔어. 성까지 바꾸고 완전히 떠났지. 다시는 연락이 없었어. 그 가난한 남자가 내 아버지 강준혁이었을 거야.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죠. 나는 서영이를 찾으려고 30년 넘게 수소문했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지. 성을 바꾸고 과거를 모두 지웠으니까. 흔적이 없었어. 회장이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서영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내가 이렇게 살았을 줄. 수님 여사가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손이 심하게 떨렸죠. 흐릿하던 눈빛에 갑자기 초점이 맞았어요. 서영이? 서영이라고?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회장이 다가갔지만
여사는 도연을 바라봤어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그럼 이 아이가 서영이 아들이란 말이야? 네, 어머니. 이 아이가 서영이 아들이에요. 어머니 외손자예요.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것이 터진 듯 오열했어요. 서영아, 서영아. 여사가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회장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기증이 났죠. 잠깐만요. 그러면 저는 내가 내 조카야. 회장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내 어머니 서영이는 내 여동생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내 외삼촌이 되는 거지. 도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어머니가 재벌가 사람이었다고요. 자신이 이 집안의 혈육이라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평생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집 아들인 줄 알았어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고생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서영이는 과거를 모두 숨기고 살았을 거야. 가족과 연을 끊었으니까. 그게 서영이가 선택한 삶이었지. 회장이 무릎을 꿇고 도연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미안하다. 서영이를 찾지 못해서 너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서 내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자신도 모르게 볼을 타고 내렸죠. 손등으로 닦았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항상 웃던 어머니.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던 어머니. 아버지가 야근할 때 혼자 도연을 돌보던 어머니. 과거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던 어머니. 그 뒤에 이런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수님 여사가 떨리는 몸을 이끌고 다가왔어요. 도연 앞에 앉아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마르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불쌍한 것 얼마나 고생했니? 여사의 눈물이 도연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서영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할머니. 도연은 여사를 바라봤어요. 흐릿하던 여사의 눈빛이 맑아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담겨 있었죠. 용서해줘. 이 할미를 용서해줘. 여사가 도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마르고 작은 몸이었지만 그 품이 따뜻했어요. 오래전 어머니 품에 안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말없이 안겨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큰아버지에게 구박받고 세상에 혼자 내던져진 기분이었죠. 누구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 피를 나눈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모두 앉았어요.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서영이가 집을 나간 건 20살 때였어. 아버지가 정해준 혼처가 있었는데 서영이는 그 사람을 싫어했지. 재산 많고 집안 좋지만 성격이 냉정하고 거만한 사람이었거든. 도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어요. 그때 서영이는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어. 공장에서 일하던 청년이었지.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어. 아버지요. 그래. 내 아버지 강준혁이었을 거야. 회장의 눈빛이 아련해졌어요. 아버지는 서영이에게 그 남자와 헤어지라고 했어.
하지만 서영이는 거부했지. 평생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처음이라고 하셨어. 결국 아버지가 의절을 선언했고 서영이는 그날 밤 집을 나갔어.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나는 그날 서영이를 말리려고 했지만 실패했어. 어머니는 그 후로 어떻게 된 건가요? 몰라. 성을 바꾸고 과거를 모두 지웠으니까. 나도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어. 흥신소도 써보고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지. 회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서영이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어. 자존심 때문이었겠지.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어. 수님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평생 서영이를 찾아 헤맸어.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리에서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쫓아갔지. 어쩌면 서영이일까 싶어서. 하지만 매번 아니었어. 어머니, 내가 못난 어미라서 서영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때 남편 말을 거역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회장이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잖아요.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더 막았어야지. 내 새끼를 그렇게 보내면 안 됐어. 여사가 다시 울었어요. 도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과거가 이렇게 슬픈 것이었다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모든 걸 버렸던 거예요. 가족도 재산도 이름까지도. 그리고 평생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던 거죠. 미정은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저 청년이 남편의 조카라니, 재벌가의 혈육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죠. 하지만 사진을 보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니 사실인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저렇게 울 리가 없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저 청년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돈으로 쫓아내려 했던 것도요. 사람을 보내 협박까지 했죠. 그런데 그 청년이 남편의 조카라니. 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미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저택을 나서려다 회장에게 불려 멈췄어요. 도연 군, 네. 오늘 들은 얘기 충격이 컸을 거야.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면 받아들이기 힘들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죠. 천천히 받아들이면 돼.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네. 회장이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어머니를 자주 찾아뵈줘. 어머니에게 내가 유일한 서영이의 흔적이야. 내 얼굴을 보면 서영이를 보는 것 같다고 하셨어.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자신의 손을 잡고 울던 그 모습이요. 알겠습니다. 저택 문을 나서며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겨울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죠. 어머니, 도연은 속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가족이 있었다는 걸, 왜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셨어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생겼어요. 진짜 가족이, 피를 나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살 이후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게 생긴 거였죠. 도연은 걸음을 옮겼어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무거웠던 어깨가 조금 펴지는 느낌이었죠. 운명이란 건 정말 알 수 없는 거였어요. 그날 밤 아픈 할머니를 도운 게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도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어준 인연인지도 몰랐어요. 하늘에서 어머니가 이끌어준 건지도요. 어머니, 고마워요. 도연은 밤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별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대답하듯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재벌가의 혈육이라니 꿈만 같았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혹시 꿈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좁은 고시원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누워있는 날이 많았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주말에 저택으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죠. 어머니가 도연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도연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대문을 지나 정원을 걸었어요. 겨울이라 나무들은 앙상했지만 정돈된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주눅이 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았죠. 거실에 들어서니 수님 여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여사의 흰 머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연을 보자 여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왔구나. 네,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내가 오니까 좋아. 아침부터 기다렸어. 어서 앉아라. 도연이 여사 옆에 앉았습니다. 여사가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지난번보다 혈색도 좋아 보였죠.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미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리를 피한 것 같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햇살이 거실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연군, 오늘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네. 서영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고 싶었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과거가 궁금했어요. 왜 집을 나갔는지, 왜 평생 가족 얘기를 안 하셨는지 알고 싶은 게 많았죠. 서영이가 집을 나간 건 35년 전이야. 그때 나는 28이었고 서영이는 23이었지. 막 대학을 졸업한 직후였어. 회장의 눈빛이 아련해졌어요. 우리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셨어. 자식들에게 늘 완벽을 요구하셨지. 성적도 행동도 모든 게 기준에 맞아야 했어. 특히 결혼 문제에서는 더 그랬어. 도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어요. 서영이한테 정해진 혼처가 있었어. 아버지 사업 파트너의 아들이었지. 집안도 좋고 재산도 많았어. 아버지 입장에서는 완벽한 상대였지.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서영이는 그 사람을 싫어했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왜요? 성격이 안 맞았대. 그 사람은 차갑고 거만했거든.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눈빛이 싫다고 했어. 서영이는 따뜻한 사람을 원했지.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서영이는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 내 아버지 강준혁이었지. 도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 얘기가 나오니 더 집중하게 됐어요. 평생 아버지에 대해 많이 듣지 못했거든요. 준혁 씨는 서영이가 다니던 꽃집 근처 공장에서 일했대. 서영이가 꽃을 좋아해서 자주 그 가게에 들렀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났다고 들었어. 우연이요? 응. 비가 오는 날이었대. 서영이가 우산이 없어서 처마 밑에 서 있었는데 준혁 씨가 자기 우산을 씌워줬다고 해. 본인은 비를 맞으면서. 그게 첫 만남이었어. 도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없었죠. 그 후로 자주 만났대.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어. 서영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 아버지가요? 그래. 서영이가 그렇게 말했어. 이 사람이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건 처음 봤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당연히 반대하셨어. 재벌가 딸이 공장 노동자와 결혼한다니 말도 안 된다고 하셨지. 체면이 안 선다고, 사업에도 영향이 간다고. 할머니는요? 순임 여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때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 그 시대는 그랬거든. 남편이 결정하면 따라야 했지. 아내가 반대하면 집안이 시끄러워진다고 했어. 할머니. 하지만 그게 핑계야. 내가 더 강하게 나섰어야 했어. 서영이 편을 들었어야 했어.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영이가 집을 나가던 날 나는 그의 방 앞에 서 있었어. 문을 두드리려다 그만뒀지. 남편이 무서웠거든. 막으면 나한테도 화를 낼 게 뻔했으니까. 도연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게 평생 후회가 됐어. 문을 열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서영아, 가지 마라. 내가 아버지 설득할게.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여사가 눈물을 닦았어요. 나는 겁쟁이였어. 내 새끼를 지키지 못한 겁쟁이. 도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사의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지 느껴졌어요. 35년 동안 그 무게를 안고 사신 거였죠. 서영이는 그날 밤 집을 나갔어.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메모 하나만 남겨놓고 떠났지.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메모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 저를 찾지 마세요.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게 다였어. 어머니가. 나는 그 메모를 보고 바로 서영이를 찾으러 나갔어. 밤새 돌아다녔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 서영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30년 넘게 서영이를 찾았어. 흥신소도 고용하고 여러 경로로 수소문했지.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어. 하지만 소용없었어. 왜요? 서영이는 성을 바꾸고 과거를 완전히 지웠으니까. 이서영이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사라졌고 박서영이라는 새 사람이 된 거야. 외삼촌도 많이 힘드셨겠네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처음으로 회장을 외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힘들었지. 서영이는 나한테 가장 친한 동생이었거든. 어릴 때부터 늘 붙어 다녔어. 서영이가 없으니까 한쪽 팔이 잘린 것 같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햇살이 조금씩 기울고 있었어요. 순임 여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나는 서영이를 찾아 헤맸어.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했지. 네. 거리에서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쫓아갔어. 혹시 서영이일까 싶어서. 단발머리 여자만 보면 심장이 뛰었지. 매번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러다 치매가 왔어.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지. 어제 일도 잊어버리고 사람 얼굴도 헷갈리고. 하지만 서영이 생각만은 잊히지 않았어. 오히려 더 강해졌어. 도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30년 동안 딸을 그리워하며 산다는 게. 그날 밤도 그랬어. 서영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지. 어디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집을 나섰어. 그날 밤, 도연이 여사를 발견한 그날 밤이었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했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지. 그냥 걷고 또 걸었어. 서영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추운 것도 무서운 것도 몰랐어.
여사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다 넘어졌어. 손을 다쳤지. 피가 났는데도 아픈 줄 몰랐어. 그냥 춥고 무서웠어. 그때 내가 나타난 거야. 도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내가 나를 병원에 데려갔잖아. 돈도 없으면서 병원비를 내줬고 이름도 안 남기고 떠났지.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는 내가 누군지 몰랐어. 그냥 착한 청년이라고만 생각했지. 이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 여사가 도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런데 그게 서영이 아들이었어. 내가 평생 찾아 헤맨 딸의 아들이었어. 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서영이를 찾으러 나간 그날 밤 서영이 아들이 나를 구해줬어. 이게 우연일까? 아니야. 이건 서영이가 보내준 거야. 여사가 울었어요. 서영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었던 거야. 자기 대신 엄마를 돌봐달라고 아들을 보낸 거야.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이끌어준 걸까요? 그날 밤 왜 그 응급실 앞을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평소에 다니지 않던 길이었는데 그게 운명이었던 걸까요?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도연군, 너는 어머니를 구했어. 그것도 2번이나. 2번이요? 그날 밤 응급실에서 1번. 그리고 지금 어머니에게 서영이의 흔적을 보여준 것. 그게 2번째야. 회장의 눈에도 물기가 맺혔어요. 어머니는 30년 동안 서영이를 그리워하며 사셨어.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 밤마다 우셨어. 하지만 이제 내가 왔잖아. 서영이 아들이 왔잖아. 외삼촌, 너는 어머니에게 구원이야. 서영이가 보내준 선물이야.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평생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큰아버지에게 구박받고 세상에 혼자라고 느꼈어요. 누구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늘에서 자신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 할머니를 만나게 된 거였죠.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거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미정도 함께 있었어요.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자리를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도연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어떻게라니요? 우리 가족으로서 말이야. 예전에 내가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했었지. 그 제안은 아직 유효해. 도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갑자기 재벌가의 일원이 되라니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 급하게 결정 안 해도 돼.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갑자기 재벌가 손자라고 해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이해해. 하지만 가족은 가족이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저택을 나서려는데 미정이 도연을 불렀어요. 잠깐요. 도연이 돌아봤습니다. 미정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전에 신뢰가 많았어요. 사람을 보내서 협박한 것, 돈으로 쫓아내려 한 것, 다 내가 시킨 일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시어머니를 지키려고 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게 핑계라는 거 알아요. 도연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당신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밤새 시어머니 곁을 지킨 것도 병원에 계속 온 것도 그냥 착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됐어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식사할 때 자주 와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네, 그럴게요. 저택을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생겼어요. 진짜 가족이, 피를 나눈 사람들이. 도연은 걸으며 생각했어요. 어머니, 이게 어머니가 원한 거였나요? 저를 가족에게 돌려보내려고 그날 밤 할머니를 제 앞에 보낸 거예요? 대답은 없었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을 거예요. 의절당하고 떠났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그리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대신 아들을 보낸 거였어요. 자기 대신 가족을 만나라고, 자기 대신 사랑받으라고. 도연은 주머니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바랜 사진 속에서 어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언제나 그랬듯 따뜻한 미소였죠. 어머니, 이제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차가운 겨울바람도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여전히 겨울이었지만 도연의 마음은 따뜻해져 있었어요. 주말마다 저택을 찾았고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수님 여사는 도연이 올 때마다 환하게 웃었어요. 왔구나. 밥 먹었어? 네, 할머니. 먹고 왔어요. 그래도 또 먹어. 살이 없어서 걱정이야. 할머니다운 잔소리였죠. 도연은 그게 좋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어요. 여사의 치매 증상은 여전했습니다. 가끔 기억이 흐려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했죠. 하지만 도연을 볼 때만큼은 눈빛이 맑아졌어요. 서영이 닮았어. 눈이 똑같아. 여사가 도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응. 웃는 모습도 그렇고 서영이가 돌아온 것 같아. 도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니를 닮았다는 말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도연을 불렀어요. 서재에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도연군, 할 얘기가 있어. 네. 큰아버지 강민수 건 말이야.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어. 내 부모님이 남긴 유산, 보험금 3억 원과 아파트 2억 원. 전부 강민수가 빼돌린 게 맞아. 도연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다시 들으니 씁쓸했어요.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시효가 지난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회수 가능해. 내가 변호사를 붙여줄게. 외삼촌. 도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뭐? 소송은 안 할래요. 회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왜? 내 돈이야. 내 부모님이 남긴 거라고. 알아요. 하지만 그 돈 때문에 또 싸우고 싶지 않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큰아버지가 나쁜 짓을 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랑 엮여서 더 힘들어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회장은 한참을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존중할게. 하지만 한 가지만 하자. 뭔데요? 횡령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겨두는 거야. 소송은 안 해도 증거는 확보해둬야 해. 나중에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도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며칠 뒤 큰아버지 강민수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태성그룹 법무팀 이름으로요.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강민수는 그 이후로 도연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소문이 퍼졌는지 친척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과거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어느 날 저녁 회장이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도연 군, 이제 진지하게 얘기하자. 네.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야? 도연은 며칠 동안 생각해 왔어요.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아직도 그 생각이야? 네. 재벌가 손자라고 갑자기 모든 게 달라지는 건 싫어요. 저는 평생 제 손으로 일해왔어요. 그게 제 삶이에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 존중해. 하지만 내 제안을 들어봐. 제안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야? 배달? 공사장? 평생 그렇게 살 거야?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꿈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생각해 본 적 없지? 네. 그럼 이건 어때? 회장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작은 가게를 하나 내는 거야. 내가 직접 운영하는 거지. 초기 자금은 내가 지원할게. 도연은 놀랐습니다. 가게요? 응. 뭘 해도 돼. 편의점이든 분식집이든 카페든 내가 하고 싶은 걸로. 하지만 그건 공짜로 주는 게 아니야.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투자라고 생각해. 나중에 성공하면 조금씩 갚으면 돼. 내 스스로 한번 뭔가를 이뤄내봐. 도연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움직였어요. 평생 남의 밑에서 일만 했지 내 가게를 가져본 적은 없었거든요. 작은 가게라도 내 것이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삶이었죠.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넌 성실한 사람이야. 못할 거 없어. 도연의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외삼촌. 고마우면 열심히 해. 그게 보답이야. 석 달 뒤 봄이 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작은 분식집이 문을 열었어요. 도연이네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렸죠. 도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을 떠올리며 만들었어요.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둘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죠. 사장님,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매일이 바빴어요. 힘들기도 했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도연을 버티게 했어요. 주말에는 여전히 저택을 찾았습니다. 수님 여사는 도연을 볼 때마다 기뻐했어요. 가게 이야기를 들으며 환하게 웃었죠. 우리 손자가 사장이 됐어. 서영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할머니, 서영이도 요리를 잘했어. 너 그거 닮은 거야. 도연은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를 닮았다는 말이 늘 좋았습니다. 미정도 이제는 도연을 따뜻하게 대했어요. 밥은 제대로 먹어요? 가게 한다고 굶으면 안 돼요. 네, 잘 먹고 있어요. 다음에 올 때 반찬 싸줄게요. 집에서 만든 거. 처음에는 차갑기만 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도연은 감사했어요.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서로 걱정하고 챙겨주고. 평생 몰랐던 감정이었죠. 어느 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여사의 생신이었어요. 거실에 회장, 미정, 도연이 함께 앉았죠. 케이크 위에 초가 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고마워, 도연아. 여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미소가 아름다웠습니다. 소원 빌고 촛불 끄세요.
미정이 말했어요. 여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촛불이 꺼졌어요. 소원이 뭐예요, 할머니? 도연이 물었습니다. 여사가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미 이루어졌어. 네. 내가 온 게 내 소원이었어. 서영이 대신 내가 와줬잖아.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이제 여한이 없어. 정말이야. 여사가 도연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서영아, 봐라. 내 아들이 이렇게 잘 컸어. 내가 잘 키웠어. 여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도연은 여사를 꼭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래전 어머니 품에 안겼던 것처럼요.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래, 그럴게. 내 가게 번창하는 거 봐야지. 모두가 웃었어요. 회장도, 미정도, 도연도, 그리고 수님 여사도.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스한 바람이었어요.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아픈 할머니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도 혼자였겠죠. 가족 없이 외롭게. 하지만 도연은 멈춰 섰어요. 손을 내밀었죠. 그 작은 선택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선한 마음은 결국 돌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디선가 어머니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난한 청년이 아픈 할머니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자신도 형편이 어려웠지만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이름도 남기지 않고 떠났죠. 그 작은 선택 하나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심코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작은 친절이 큰 행운으로 돌아온 적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께 용기가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